자, 여러분, 기출문제집 775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집 775페이지요. 문제가 좀 띄엄띄엄 섞여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집 775페이지 1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14번 문제. 자, 문제 775페이지 14번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보시니까 1번 지문요. 국내에 1주택만 부여하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자, 해외 이주요. 해외 이주. 또 그 다음에 1년 이상 국외 거주하기 위해서 취약이나 근무 상표로 국외 거주하기 위해서 출국할 때 이거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우리가 비과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년이 되는 날 양도했으니까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거고 기본 과정에서 배웠었어요. 심화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내가 미등기 양도했다. 미등기 양도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하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고 또 비과세 감면 다 배제고 또 최고 세율 70%를 적용합니다. 세율을. 근데 다만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등기된 곳으로 의제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어떤 경우냐? 법원의 결정이나 그 중에 하나가 자, 법원의 결정이나 또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으로 내가 미등기 양도해요. 그러면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 규정에서 미등기 양도하면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등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2번이 맞죠, 여러분들? 예. 3번 봅니다.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구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아까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거예요.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용편, 사업상용편 안 되고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용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세대 전원이 그럴 때 이 1세대 1주택은 2년 미만 보여도 비과세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없어요. 왜 받을 수 없어요? 6개월간 거주하는 때 안 돼요. 몇 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 1년 이상을 거주했어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10억이에요. 그러면 자, 별도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9억을 초과하면 이제 뭐예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인 1세대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 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거 다음에 배울 건데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자 9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액 9억 원을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 돼요. 그래서 고가주택이 해당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 비과세권을 갖췄다 그러면 9억 원까지는 어떤 1세대 1주택이 자 보세요. 어떤 1세대 1주택인데 이게 만약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어요. 만약에 2년 이상을 보유하고 한 5년 보유했다고 할게요. 2년 이상을 보유하고 등등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요. 그런데 이게 실지 양도한 가액이 만약에 9억 원이다. 그러면 자 만약에 10억이다. 요 사례처럼 10억 원이다. 그러면 실거래가액 9억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고가주택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일 때는 보세요.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는 만약에 8억 원이다. 그러면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 아닙니다. 9억 원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해주고 9억 초과액 부분을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금처럼 비과세권을 충족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 양도차익 전액에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근데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도 틀려요. 9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권을 갖추는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해요.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양도가액 표용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
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계산해요. 다음에 또 배울 건데 여기서 9억을 왜 빼주냐면 9억까지는 비과세되니까 비과된 걸 빼줍니다. 그래서 이거 1이니까 10에서 9 빼니까 2억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액 비과세한다 땡, 전액 과세한다 땡입니다. 여기 4번 지문 보니까 양도당시 실거래가의 10억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에는 말이 없어도 1세대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 비과세된다. 틀렸습니다. 고가주택은 9억, 초과액은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다만 과세인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9억까지 비과세인 걸 빼주는 위해서 안분하는 것 뿐이고요. 5번 봅니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4분의 1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분의 1 틀렸습니다.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배웠잖아요. 농지 교환분합이라서 비과세.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옳습니다. 그래서 맞췄어야 하는 문제였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좀 막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 비과세 문제만 좀 더 먼저 볼게요. 쭉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갑니다. 일단은 쭉 한번 넘어가서요. 2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782페이지 24번 문제 한번 볼게요. 782페이지 24번 문제. 어떤 거냐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고자 갑이 782페이지 24번입니다. 1세대 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고자 갑이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 주택은 국내 상시 주거용이고 도시적 내에 존재하고요. 을 7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가 과세된 건물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겸용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과세 면적을 구하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비과세되는 면적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비과세 면적을 먼저 구하면 이제 과세 면적을 알게 되는데요. 건물에 있어서 주택 면적이 80이고 상가 면적이 12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전체 건물 연면적 200제곱미터 중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작아요. 이럴 때는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거부만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건물에 있어서 비과세되는 면적은 80제곱미터고 주거부만 주택이니까 상가 면적 120제곱미터는 뭐예요? 과세입니다. 그럼 건물에 있어서 120제곱미터는 과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과세 면적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있어서 과세되는 면적 120제곱미터 봤더니 아이고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3번도 있네. 그러니까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계산한 다음에 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또 구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전체 이 겸용주택의 부토지 면적이 800이에요. 800이고.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아까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어떻게 구했냐면 보세요.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자, 지금 여기서는 건물에 있어서는 주택 면적이 얼마라고요? 주택이 얼마예요? 주택이 얼마냐고요? 80제곱미터. 그 다음에 자, 상가 면적이 몇 제곱미터예요? 상가 면적이 이게 이제 얼마? 120제곱미터. 그러면 자, 건물에 있어서는 주택 면적 주거부만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 면적이 작을 때는 주거부만 주택으로 보니까 클 때만 전부 주택이지.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이니까 80제곱미터는 비과세고 그 다음에 건물에 있어서 120제곱미터는 어떻게 하고 과세합니다. 그럴 때 비과세되는 이 토지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두 가지 중에서 적은 것을 이제 적은 면적을 비과세하는데 먼저 전체 토지 면적, 겸용주택의 전체 토지 면적 얼마입니까 지금? 800 곱하기 건물의 연면적 200분의 주택 면적 80이요.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러면은 약분하니까 얼마입니까? 약분하니까 248. 그럼 48 32 320제곱미터 요거하고 또 보세요.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까지를 주택 부속 토지로 보는데 지금 도시지역 내에 있다고 그랬죠? 도시지역 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조건에. 그것도 안 보고 도시지역 내에 있죠? 그러니까 몇 배? 주택 정착 몇 배? 5배까지를 부속 토지로 봐요. 58 40 4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1과 2 구해가지고 안분해서 구한 이거하고 5배를 빼한 거 구해가지고 둘 중 어떤 거? 적은 면적을 비과세합니다. 둘 중 적은 면적 비과세예요. 그러면 어떤 게 적은 면적이에요? 320제곱미터. 이게 그러면 320제곱미터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과세되는 토지 면적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800에서 전체 토지가 800이라고 그랬잖아요. 800에서 비과세되는 토지 면적 320을 빼니까 과세되는 토지 면적은 얼마입니까? 480제곱미터. 요거는 어떻게 한다? 480제곱미터는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 8회인가요? 이미 한번 시험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6회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이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3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였어요. 비과세 면적을 구한 다음에 과세 면적 이렇게 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784페이지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784페이지 27번 문제 양도 및 취득 시기. 아까 공부했었죠, 우리가?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784페이지 27번 문제. 25회 때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책 계산 시 취득 및 양도 시기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제된 등기 등록 접수일 명기에 있어요. 자, 매매 같은 일반 조건의 원칙 언제?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면 언제?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하면 언제? 등기 접수. 이거잖아요. 그래서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니까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제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설이에요.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개설을 취득시를 하는데 우리 부동산 세법이니까 그냥 등기 접수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2번 봅니다. 증여받은 자산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해요? 증여받은 날.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3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수하는 법률에서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되는 경우. 수용은 제가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중빠른 날. 25회 시험 때도 제가 그랬어요. 개정세법이라고요. 3개가 나란히 나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금 청산일, 수용개실, 등기 접수일, 중빠른 날. 이겁니다. 근데 사업인정고시일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무조건 틀렸어요. 중빠른 날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뭔지라고요? 등기 접수일. 상속은 어느 때를 취득시에? 상속개시. 자, 이렇게 해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8번 문제, 29회 때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62조에 규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취득의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추후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는다. 여러분, 아까 무허가 건축물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런 허가 절차가 없으니까 언제? 사실상 사용일. 지가 건물 줘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1번 틀렸고 확실하고. 2번 봅니다.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의 경우에는 제가 중빠른 날 기억하라고 했죠?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일 비교해서 중빠른 날. 3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언제라고요? 등기 접수일.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 또 나왔네. 5번 봅니다.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가했어요. 증가 감소된 토지니까 금도기, 은도기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있는 토지는 금도기, 은도기니까 언제예요? 그 증가된 면적 토지에 대한 취득시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 빠지면 틀려요. 항상 다음 날도 확인해야 돼요. 자, 금도기, 은도기니까 증가 감소된 토지, 환지 처분으로 증가 감소된 토지는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자, 이렇게 해서 1번은 정답이었습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어디로 가시냐면 쭉 넘어가서 788페이지 보겠습니다. 788페이지 31번입니다. 31번 문제. 문제가 이렇게 막 섞여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기출 문제가. 그래서 31번 문제 봅니다. 자, 보니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하고 비과세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다음에 고저의 국내주택을 가정하고요. 1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부는 아무리 주소를 달려놔도요. 동일한 이혼하기 전까지는 법률상 이혼하기 전까지는 1세대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 명의 주택은 서울에 있고 남편 명의 주택은 남자가 좀 멀리 있는 게 좋겠다. 남편 명의 주택은 부산에 있고
거기에 남편은 주소를 두고 있고, 부인명의 주택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부인은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 중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2주택 양도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고. 2번 봅니다.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주택이 출국하는 경우에 출국일년제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한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2년 미만 보유해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비과세한다 그랬죠? 항상 확인할 것은 출국일로부터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해야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양도로 보는데, 여기서는 보유한이 4년이니까 일단 뭐한다? 비과세한다. 이 문제가 현재 같으면 지금 조정상 지역인지 아닌지도 밝혀놨어야 되는데, 조정상 지역이 아니라는 전제로 봅니다. 4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입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할 때는 그 구입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의 단위로 전체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하면 1주택, 하나의 주택 양도로 봅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양도인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부여하는 1세대는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거주기한이 몇 년이요? 5년 이상일 때 2년 미만 보유도 비과세입니다. 이거 건설임대주택 특례입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유했어도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한 몇 년? 5년 이상이면. 그 다음에 32번 문제 봅니다. 29회 때 문제인데요. 가로넣기 문제도 이렇게 틈틈이 나옵니다. 가끔씩. 다음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가론에 들어갈 법령상의 숫자를 순서로 옳게 한 것은 1번이요. 첫 번째 거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 1주택을 보유하는 자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해야 되는 경우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봐요? 5년이고. 두 번째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몇 세 이상의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하고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포함해서요.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동고부양을 세대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합친 날 몇 년 내? 10년. 동고부양은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32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또 쭉 다른 것도 다음 주에 이제 오늘 좀 배운 내용하고 다음 주에 배울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7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번 문제인데요. 795페이지 3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외재산 양도하고도 배웠어야 되는데 국외재산 양도하고도 배웠어야 되는 건데 일단 한번 보고 나중에 또 볼게요. 국내에 1주택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국외 한 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갑이 2020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국내 부동산은 등기됐고 고가주택이 아니고. 1번이요.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래요? 지금 국내에는 주택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주택은 주택수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양도일 연저만 1주택이면 되니까 국내 주택을 양도했을 때 1세대 몇 주택? 1주택 양도로 봅니다. 1번 정답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국외재산 양도에 관한 거라 다음에 볼 건데 3번 지문만 한번 볼게요. 갑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한다. 국세는 납세지 어디로 합니까? 주소지. 그래서 부동산 수지 아니고 주소지고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국외재산 양도라 다음에 배워요. 자,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제들은 우리가 다음에 또 배워서 보여야 될 것들이라 막 섞여져 있어 가지고요. 앞으로 다시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시 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양도소득세요. 자, 770페이지 있잖아요. 770페이지 8번 문제는 28회 때 문제인데요. 요거는 770페이지 8번 문제. 요거는 다음 주에 요건 풀어드릴게요. 요거는 28회 때 요 문제는 우리가 논점을 두 개가 이제 짬뽕 됐어요. 하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 양도에서 필요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9억원 이렇게 해서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전체 양도차익이 이게 구하는 게 또 이제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보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양도가액이 불분명해가지고 이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우리가 축에서 정한 다음에 그러려면 이제 매매사가액 감정가액이 없어가지고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도차익 계산하는 건 다음 주에 우리가 배울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과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기타 필요경비 항고하고 막 이렇게 또 이제 선택하고 막 이런 거 복잡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은 다음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보시냐면 9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9번 문제를 봅니다. 9번 문제를 보시니까 자, 9번 문제는 있잖아요. 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봅니다. 어떤 거냐?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국내 소재 부동산 양도고 28회 때 문제인데요. 1번 봅니다. 같은 해 여러 개의 자산을 등기됐고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다음 주에 배웁니다. 또 보는데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합니다. 감면소득금액 없을 때. 자, 보세요. 다음 주에 또 배울 건데 우리 기본과정에서랑 심화과정에서 배웠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감면받은 소득금액이 있을 때는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 외 소득금액은 양도한 순서대로 순차로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250만 원씩을.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봅니다. 소득세법 104조 사망에 따른 미등기 양도재산에 대해서는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하죠? 우리가 앞서 여태까지 배운 지식으로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면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맞고요. 3번이요. 소득세법 97조 1항에 따라 이율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등재 보유기간은 이건 다음에 여태까지 안 배우고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다음에 장기보유등재 보유기간은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증여자가 해당 재산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배웁니다. 4번 보세요. 4번은 제가 기본서 강의할 때 설명을 한번 드렸던 건데요. 한번 보세요. A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가 시가 3억 원,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인데 이 토지를 A법인에게, 특수관계가 있는 A법인에게 5억 원에 양도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3억 원으로 본다는데 이게 맞아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저 보세요. 우리가 양도세 계산은 양도가액은 실지 양도한 가액을 적용해야 되는데 다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본서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아까 요약집에 없었지만.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9번 문제 4번. 자, A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주주가 자, 시가 3억 원인데 이게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래요. 그러면 그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양도가액을 어떤 거로 본다고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를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양도가액을 계산해요.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한번 알아두세요. 그냥 예외적인 건데 원칙은 실거래가를 적용해야 되는데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양도차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했을 때는 법인세법 52조에 따른 시가라는 것을 실지 양도한 가액으로 봐서 이거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봅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 거래가액을 인적 확인할 수 없어서 그 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매매사가의 감정가의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간다. 틀렸습니다. 왜 틀렸어요 이거? 지금 문제가 취득가액인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될 수 없어요. 즉 취득가액이 불명한 경우잖아요. 취득가액이 불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경정할 때는 어떻게 추계결정 경정한다고 그랬어요? 매, 감, 환, 기, 환산 취득가액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9번은 5번 틀렸습니다. 매감기가 아니라 매감 환기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니까 소득세법상 고유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이렇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봅니다. 1번이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에 의하는 경우에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길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액 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느냐 한다. 아까 이자를 보면요. 거래 당사자 간에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이자, 요거는 포함해요. 약정이자는. 근데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뭐 3억인데 4년 동안 매달 나눠내면서 이자 붙일 때 이런 거 포함해요. 근데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붙게 되는 지연이자, 연체이자, 주택 구입 시 대출금이자 이런 거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연이자,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맞네요? 그래서 1번 확실한 거예요. 28회 때 이자를 제가 맨날 비교해 설명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1번 맞고 2번을 봅니다.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는 경우에 자본적 지출액도 실제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중에 따른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용비로 인정한다. 여기에 지금 세모표예요. 이거를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면 아니 그냥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이게 왜 세모표냐면 28회 시험 때는 요 28회 시험 때는 반드시 적격증비라고 그래가지고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치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만 필용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28회 시험 끝나고 자 29회 시험 앞두고서는 이제 재작년에 개정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게 개정이 됐어요. 뭐냐면 자 이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요 계좌의 이체 등 금융거래 증명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개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 사실이 만약에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계좌이체 같은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세모표지. 그죠? 만약에 지출 사실이 입증되는데 금융거래 증명서류에서 입증이 되면 세금계산서 같은 걸 수치 보관하지 않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은 세모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놔두고 취지만 이해하고 가세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거래가 중에서 인정할 때는 필요경비를 선정할 때 감가상각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다만 특이하게도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도 이게 인정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 질문을 통해서 알아두세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는 실거래가로 계산할 때뿐만 아니라 환산취득가액으로 할 때 특이하게도 필요경비에 포함한다는 거. 자, 한번 알아두시고요.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고요. 4번 봅니다.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속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한다는데 아까 나왔던 것이 요약집에도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아까 나왔던 것이 토지개발 채권 같은 것을 국민택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하고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자손은 아까 양도 직접 비용으로서 필용비에 포함한다 그랬어요. 속칭 와리강 비용,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양도비용 인정해요. 다만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필용비로 아까 인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매매 상대방과 관계없이 땡, 전액 땡입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 외이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매각 차손을 한도로 해서만 공제해 주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고. 그래서 틀렸고 5번입니다.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용비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취득세나 우리 기본서 할 때도 했었어요. 제가 강의해드렸어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시군구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필용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다니까 틀렸고요. 또 우리가 세금 중에서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경비에 세금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세금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과 필요경비에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 세금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이런 취득 관련한 조세는 포함합니다. 얘네들은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잃어버렸어도 필용비에 포함돼요.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영수증 없어도 포함합니다. 납부 영수증이 없어도 포함하는데 근데 우리가
또 조세에서 재산세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거, 재산세나 그 다음에 종부세나 재산세나 종부세 이런 건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재산세, 종부세 이런 보유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재산 보유하면서는 보유세 포함하지 않고, 또 상속세, 증여세, 기납부한 옛날에 기납부한 상속 증여받으면서는 기납부한 상속세, 증여세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증여세는 예외가 있어요. 물론 2월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어가지고 예외 있음. 그래서 예외가 있어가지고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하여튼 정답은 1번 쉬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1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30회 문제인데요. 기준시가에 관한 건데, 이게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우리가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데, 이 기준시가에 관한 게 나와버렸어요. 진짜. 왜냐면, 자, 지금 보세요. 지금은 2007년도부터 이제 전면적으로 우리가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됐어요. 예전에는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계산 문제가. 또 기준시가 결정이 원칙이었어요. 양도세 계산 시에 부동산 같은 걸 양도하면 기준시가, 양도항시 기준시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해서 양도세 계산하는 게 원칙이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기준시가가 어떻게 일정되느냐 이것도 강의 연락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되고 나서는 기준시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험에 그동안 안 나왔어요. 이후에 딱 한 번 이제 지문에, 종합문제 속에 지문에 기준시가에 관한 게 지문에 한 번 나온 적이 있긴 있지만, 기준시가에 관한 독립화 문제가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독립화 문제로 나온 적이 없거든요. 2008년도부터면 지금 2020년이니까 2019년까지, 작년까지 해가지고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작년 30회 시험 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번 봅니다. 우리가 공식 가격을 우리가 흔히 공시가격, 이거 기초과정에서 배운 건데, 어제도 어떤 수강생분이 어젠가 그저께도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타사 홈페이지에 이걸 또 물어봐가지고 또 자세히 또 이걸 쓰느라고 아주 그냥 밤에 애를 먹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초과정에서 배운 건데, 뭐 기준시가는 뭐고 시가 표준액은 뭐냐 설명해달라 자세히. 이러면 곤란해요 지금. 그런 거는 기초과정에서 강의를 배운 건데, 분명히 강의를 안 들은 수험생이죠. 제가 11월, 12월, 1, 2월까지 용어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분명히 강의를 들었으면 질문하면 안 되는데, 지금 5월 달에 와가지고 기준시가는 뭐고 시가 표준액은 뭔가요? 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저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진짜 강의를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과정을. 여기 보세요. 공시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공시가격에는 기준시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항상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장은 세금 계산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토지 같으면 토지는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자,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 표준액이죠. 그 다음에 주택 같으면 개별 주택 가격이라든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요게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국세에 있어서는 주택에 있어서 기준시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세분화해서 들어가면 뭐 이제 좀씩 달라지는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1번에 보니까 토지 기준시가는 개별 공시가인데, 11번 문제 1번 질문을 볼게요. 이거 또 독립화 문제는 안 나올 건데 그 용어를 한번 익혀둡니다.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1번 보세요.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토지 기준 시가는요, 배율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는데, 이게 맞는데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토지 기준 시가는 원래 개별 공시가인데요. 자, 어떤 지역은요,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국세청장이 지정하게 되면 그런 지역은 이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요 개별 공시지가에다가 있죠. 개별 공시가에다가 배율 방법으로 국세청장이 만약에 땅값이 전반적으로 3배가 올랐다. 자, 그러면 3배 이렇게 배율 방법을 정해요. 그러면 개별 공시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방법을 곱한 거 있죠. 요게 뭐가 되냐면 이런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하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 이게 토지 기준 시가가 돼요. 뭐 이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번 그냥 보고 갑니다. 한번 알고.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에 기준시가에 한다. 자, 여러분, 당연도 거 올해 아직 기준시가가 공시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천년도 거 직전에 기준시가에 한다. 이런 거고요. 3번입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저당권 실행을 위해서 토지가 경매되는 경우, 공매되는 경우에는 그 경락가액이, 여기 보세요. 개별 공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차익을 개별 공시가에서 차감하여 양도한 기준시가를 계산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하는구나 한번 보세요. 국세 기준시가 결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그 실거래가 가서 도입된 이후에 2008년 이후에 딱 한 번 종합문제 속에 질문 한 줄 나왔던 건데, 그래서 제가 기준시가 기본서 할 때 이거 한번 읽고 지나가고 그랬던 건데 한번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기준시가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같은 이런 것들은요, 양도자산의 종류를 고려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납입한 금액에다가 프리미엄, P 붙어 있잖아요. 당첨권이나 분양권. 그 프리미엄을 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세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걸 기준시가,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대상을 고려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다가 밑줄에 껴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프리미엄 붙어 있잖아요. 그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 이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이나 당첨권 같은 애들 기준시가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틀렸죠, 그러니까? 4번은 취익일 또는 양도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한다는데 틀렸어요. 뭐를 합해야 돼요? 프리미엄 합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요, 원래 상가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상가는 건물은 건물의 기준시가, 토지는 토지 기준시가를 따로따로 원래 산정해요. 상가는. 근데 일정한 경우에는, 일정한 지정적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일괄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거예요. 자, 보세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사항들을 고려해서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하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하여, 여기가 포인트예요. 원래 상가는 건물과 토지 기준가를 따로따로 선정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건물의 기준시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고 갑니다. 자, 그래서 4번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다시 또 올해 독립화문제로는 안 나올 거니까 한번 이렇게 보고 갔어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제를 보니까요. 12번 문제 보니까 이거는 국외산 양도네요. 그래서 12번 문제는 뭐 국외산에 대한 양도니까 다음에 우리가 또 배우면 되겠네요. 국외산 양도의 문제가 나와요, 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외산 양도가 나오니까 한번 그냥 일단 다음 시간에 보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봤잖아요.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15번, 16번, 17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우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수업을 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들이고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 뭐 양도차익과 관련한 거를 배웠는데 그래서 자, 어디로 가냐면 쭉 뭐 다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어디냐면 19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봅니다. 이게 문제가 좀 막 섞여 있어가지고 19번 문제예요. 778페이지입니다. 자, 778페이지 봅니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보니까 소득세법상 사업소유 등이 있는 거주자가 실거래가에 의해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한 경우에 양도가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액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단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치 보관되어 있고요. 1번 봅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양도소
과세표준 신고 작성 비용. 자,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인데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자,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 작성 비용.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한다. 이거 포함한다 그랬죠? 양도 직접 비용을 포함합니다. 2번이요.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란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개발 부담금 이런 것들은 좋아지고 낮으면서 부담하는 부담금이니까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양도자산의 이용에 편일시 지출한 비용. 자산의 이용에 편일시 지출한 개량 비용, 추선 비용, 이용에 편의에 소요된 비용은 이런 거 발코니 확장 비용, 샤시 설치 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방거실 확장소 비용, 양도 직접 비용 아니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비용비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승인 경우에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 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에요. 그 4번 옆에다가 써놔야죠. 뭐라고 써놔요, 여러분들? 이중공제 방지 원칙. 예?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보유할 때 다른 사업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예요. 산입을 했어요. 예? 요 소송 화비용 같은 거, 현재가 차린 차감 상가계획을, 그러면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번에 또 양도세 계산 시에 또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소득금액, 소송 화비용 그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이번에 양도가액에서 공제 뺍니다. 포함하잖아요.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을 제외한 소송 화비용 이런 것만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었고. 5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양도 직접 비용이잖아요.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같은 거 포함한다 그랬죠? 양도 직접 비용을.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20번 문제 또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봅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니까 2012년 취득 후 등기한 토지를 2020년 6월 15일에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상 토지 양도차익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아니고요. 1번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네? 틀렸죠, 여러분들?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 분명하니까 매감환기 순서야지 매환감기 아니잖아요. 순서 틀렸습니다. 1번 정답입니다. 2번 봅니다.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뭘 적용하는 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이죠. 그 다음에 3번 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고 그랬죠? 맞잖아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으로 하면.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요. 다음 주에 배울 거고 우리가 기본과정 때 이런 거 배웠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 이런 거예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할 때요. 가필차. 필요경비는 그 자산을 취득하면서 들어간 취득가액 또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필요경비로 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해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럴 때 기타 필요경비로 해서.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울 게 이제 이건데 취득가액을 실제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게 이제 실거래가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이 어떤 게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배운 거고 우리가 이제 이 필요경비 산정 원리를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정교하게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요.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럼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야 돼? 추계해서 정합니다. 어떻게 추계해서 정한다고 그랬어요?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이럴 때는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잖아요. 이런 거로 매매상이나 감정가액, 환산가액. 그럴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일일이 들어간 비용 공제하지 않고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기타 필요경비는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라는 걸 적용해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기타 필요경비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해요. 그래서 토지, 건물 같으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요거 좀 주어야 되겠네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취득당시 기준가액 공제율 몇 프로? 3%. 자,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예상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불이익은 있어요. 1,000분에서 0.3% 인정해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다음 주에 또 배웁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취득 당시 기준일가에다 공제율 몇 프로? 7%. 나머지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등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 공제율 몇 프로? 1%. 자,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어요. 애 낳고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한다고 그랬어요? 3, 7, 1. 지난 수련까지 공부했던 분들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타느냐? 3, 7, 1. 높이로 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또 할게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세요. 20번 문제 4번 질문.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해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한다. 자, 추계수 정한다.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 이 문제는 토지를 지금 2012년 취득 후 토지를 양도하는 거니까 취득가액을 매매사고 할 때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 즉 취득 당시 토지 기준시가에다 공제율 몇 프로? 100분의 3, 3% 곱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입니다. 5번 지문 봅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기준 적용 원칙이잖아요. 양도가액을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뭐?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 앞에서 지금 건너뛰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들 또 많이 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할 때 기타 필요경비, 필요계산공제에 관한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또 그 다음에 장특공제, 기본공제, 또 세율, 납세율차 이런 것들 다음 주에 또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자, 다음 주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네요.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